5화는 정현규의 히든 스테이지 도전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엽니다. 정현규가 마주한 문제는 시즌 1에서도 등장했던 기사의 여행의 8x8 확장 버전이었고 그 난이도는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 도구조차 주어지지 않아 정현규는 기름종이를 뜯어 바닥에 흩뿌리는 방식으로 동선을 직접 눈으로 정리하며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서 극한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싸움이었고 그 안에서 정현규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수를 하나하나 놓으며 전개를 이어갑니다. 결국 30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며 이 플레이는 단순한 퍼즐풀이 그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정현규는 이 장면을 통해 전략적 사고력은 물론 위기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할 줄 아는 두뇌 생존자임을 시청자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히든 스테이지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정현규는 다시 한번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같은 5화에서는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존까지는 존재만 언급되며 궁금증만 증폭시켰던 이 공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플레이어들이 어떤 위험과 보상을 감수하게 되는지가 본격적으로 공개된 순간입니다. 도전자는 모델이자 수학 전공자인 최현준. 도전 전부터 감옥동 멤버들과의 극적인 가위바위보 대결로 분위기를 띄웠고 마치 메인 매치처럼 편집된 그 과정에서 최현준이 선정됩니다. 도전의 시작은 깊은 우물 같은 공간.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라는 안내와 함께 플레이가 시작되고 벽면에 박힌 블록들을 눌러서 조작해야 하는 독특한 퍼즐이 펼쳐집니다. 버튼 하나하나에는 파크스, 트리, 하트, 옐로 등 다양한 그림과 알파벳이 그려져 있었고 이들을 조합하여 특정한 단어를 유추해야 하는 일종의 알파벳 퀴즈이자 논리형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제한 시간 10분 동안 계속해서 우물 안에 물이 차오르는 구조 속에서 오답을 낼 경우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 하지만 최현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단서를 조합하여 정답을 유추했고 결국 열쇠를 찾아내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결과 피스 10개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옥동 내에서의 입지를 단번에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퍼즐풀이가 아닌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가 게임 전반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자 최현준의 전략적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게 만든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5화의 메인 매치는 헬로윈 몬스터라는 제목에 걸맞게 전략과 심리, 그리고 배신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은 단검, 독, 얼음, 시한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몬스터를 공격하고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승점을 획득하면 다음 공격 순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누구와 연합을 맺고 어떤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가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1인 플레이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극대화됐습니다. 실제로 저스틴과 이세돌은 누구와도 연합을 맺지 않고 홀로 플레이하며 승점 분배를 피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전략은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순수한 실력과 판단력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6화에서 벌어집니다. 5화 말미에 던져진 "나중에 사람도 죽이나요?" 라는 대사는 곧이어 등장하는 룰 변경의 전조였습니다. 플레이어 간 직접 공격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최현준은 이세돌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고 시즌 내내 두뇌 최강자, 불변의 중심으로 평가받던 이세돌이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그대로 탈락하게 됩니다. 해당 장면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세돌의 갑작스러운 탈락은 게임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메인 매치의 무게감은 일시적으로 낮아졌고 참가자들 사이의 신뢰 또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이 아닌 배제에 가까운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후의 플레이 구도는 더욱 방어적이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감옥 매치 저격 홀덤은 단순한 포커 게임이 아닌 블러핑과 심리전이 극대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룰은 텍사스 홀덤과 유사하지만 여기에 저격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두뇌전이 펼쳐졌습니다. 상대방의 핸드패를 정확히 예측할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점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규칙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을 읽는 능력, 상대를 읽는 감각, 상황을 설계하는 전략을 동시에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는 손은유, 김아린, 세븐아이, 저스틴 민, 강지영. 감옥동 멤버 전원이 전략과 체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구도였고 실제 플레이 시간만 3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몰입도를 자랑했습니다. 단순한 한판 승부가 아닌 라운드마다 감정의 흐름과 정보의 교환이 복잡하게 얽힌 실전급 감정 마이너스 정보 교환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저스틴은 이 감옥 매치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냉정한 리딩 그리고 감정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는 그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승부를 설계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 김아린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인상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최종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김아린은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지만 이 감옥 매치를 통해 그녀 역시 예측 능력과 판단력을 갖춘 강한 플레이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손은유는 냉정한 승부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과감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세븐아이 역시 묵직한 카리스마와 놀라운 집중력으로 후반부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격 홀덤은 시즌2의 감옥 매치 중 가장 밀도 높은 심리전으로 꼽히며 참가자들의 진짜 실력과 멘탈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 명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7화의 메인 매치는 보물섬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간지각 중심 퍼즐 게임으로 참가자들의 입체적 사고력과 공간 해석 능력을 시험하는 매치였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입체 구조물을 다양한 방향으로 조합해 미로처럼 얽힌 경로를 파악하고 숨겨진 보물을 효율적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게임 룰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3D 퍼즐이라는 특성상 시야와 판단력이 요구되었고 그 안에서 전략적 동맹과 타이밍 플레이도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8화에서는 시즌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저스틴 민의 탈락. 앞선 감옥 매치와 메인 매치에서 연속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저스틴은 생존력, 전략, 감정 설계 모두를 갖춘 플레이어로 손꼽혔지만 결국 생활동 내부의 연합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며 탈락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감옥동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연합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조직적으로 짜인 세력 구조 안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스틴의 탈락 장면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강지영은 그와의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던 중이었고 탈락 후 두 사람이 눈물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은 시즌2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감정적으로 깊은 서사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 강지영은 단순한 조율자형 참가자에서 각성한 전략형 플레이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전환의 상징적 장면이 바로 8화 감옥 매치 트리플 다이스. 포커 게임의 구조를 주사위에 적용한 고위험 심리 게임 속에서 강지영은 0점 예측 성공이라는 전무후무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첫 라운드부터 과감하게 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단번에 40점을 획득, 게임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운이 아닌 감정적 몰입 이후의 폭발적인 집중력과 전략 전환의 결과였으며 이후 강지영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스틴의 탈락이 남긴 여운은 컸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이후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감정선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강지영에게 있어선 감정의 상실이 곧 전략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에피소드는 시즌2의 흐름의 결정적인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9화는 시즌2의 전개에 있어 전환점이자 균열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차였습니다. 감옥 매치에서는 결국 티노가 탈락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플레이는 단순한 생존 시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티노는 포커의 심리 구조와 주사위 확률 게임을 결합한 트리플 다이스에서 제로 예측 전략을 감행했고 이 선택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상대들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지영, 손은유, 세븐아이 등 나머지 3명이 각각 자신의 주사위 1개씩을 히든으로 감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티노의 전략은 무력화되었고 결국 그는 생존 문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티노의 탈락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본래 보드게임 마스터로 소개되었지만 방송 초반엔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후반부 들어 진정한 실력을 드러내며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담담한 퇴장은 게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시즌 전체 분위기에 따뜻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메인 매치 균형의 망칼라는 시즌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한 설계의 전략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상의 점수를 최대한 균형 있게 분배해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단 한쪽의 점수가 치우칠 경우 오히려 피스를 박탈당하는 역페널티가 작동하는 고난도 구조였습니다. 이 게임을 계기로 드디어 생활동 연합이 해체되며 시즌 초반부터 지속되었던 팀플레이 중심의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 없고 누구와도 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정영규는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게 되며 이제부터는 정보 주도권을 쥔 단독 설계자로서 게임을 이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정선과 우정이 무너지고 순수 전략과 이익 중심 선택만 남는 시점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후반부는 분명 이전보다 더 치열하고 더 날 것의 플레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한 탈락이 아닌 심리적 균열과 배신의 응지, 그리고 감정과 전략이 교차되는 고도의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2의 진짜 정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균형의 망칼라가 끝난 직후 데블스 플랜 시즌2의 정치 지형은 급변합니다. 생활동 내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암묵적 연합, 이른바 안정된 내부 세력 구조는 9화를 기점으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특정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신뢰 기반 연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남은 이들은 이제부터 철저히 생존 중심의 전략 플레이에 돌입하게 됩니다. 감옥동은 이미 이보다 한 발 앞서 실리 중심의 구도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감정적 유대나 인간적인 신뢰보다는 어떤 플레이어가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흐름이 생활동까지 확산되며 시즌2는 완전한 각자 도생 체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서적 동맹이 아니라 정보의 우위, 퍼포먼스의 연속성,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먼저 획득하고 어떤 게임에서 누구보다 앞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곧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과 동맹은 부차적 요소일 뿐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함께하고 곧바로 떨어져 나가는 유동적 협력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구조 속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정현규입니다. 그는 히든 스테이지에서 정보 우위를 획득한 데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독립 설계자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플레이어들은 모두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연합의 논리는 무너지고 필드 중심의 냉정한 판단력이 게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영규는 현재 데블스 플랜 시즌2의 서사 구조 안에서 분명한 중심축이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견제당할 표적이기도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에 성공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주도권을 확보했고 메인 매치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합 내 조율자 역할을 맡으며 생활동의 리더로 기능해왔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철저히 이성 중심, 균형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점이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화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연합 구조가 무너지면서 중심을 잡는 리더는 이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견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정영규처럼 정보와 관계, 전략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후반부로 갈수록 생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력자 하나만 남아도 게임의 흐름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참가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표적화 혹은 고립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영규 본인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 최근에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판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플레이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리더가 아닌 중재자, 설계자보다는 방관자처럼 움직이며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정영규는 리스크 관리와 노출 조절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보 우위를 유지하되 지나친 통제자 이미지는 피해야 하고 연합 재편이 필요한 순간엔 빠르게 적응하며 기민하게 입장을 바꿀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정영규의 승부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깔의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예상 우승 후보 예측 1위 후보 정영규. 히든 스테이지 성공과 안정된 플레이, 감정 조율력 보유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부 전면전 구도로 전환되면서 다음화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화에 생존한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2위 후보 강지영. 저스틴 탈락 이후 감정적 몰입도가 정점에 이르렀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0점 예측 성공 등 위기 대응력이 돋보입니다. 아직은 보여준 게 많이 없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3위 후보 손은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인 전략 수행이 강점인 참가자입니다. 첫 화부터 감옥동에 들어와 감옥 매치에서 꾸준히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생존력 증명 중으로 1대1 매치의 강자임을 보여주는 참가자입니다.
참가자입니다. 10화 이후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 결과를 낳는 구간입니다. 판단 하나, 동맹 하나가 곧바로 생존을 결정짓는 시점. 남은 플레이어 중 누가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고 데블스의 왕좌에 오르게 될까요? 여러분의 우승자 예측은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